매월 803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근린주택 물건입니다. 근데 여기 입찰 보증금이 1억 4천 정도 돼요. 포기하신 저도 대출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좀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제가 내부를 쫙 봤어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고요. 다중주택 치고는 굉장히 내부가 컸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 제대로 안 하잖아요. 이렇게 돈 벌려고 했다가 1억 4천만 원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에 나온 물건이 있어서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 뒤에 건물이 지금 현재 경매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물건 종별은 지금 근린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층,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4층으로 해서 사무소와 다중주택이 같이 되어 있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으로 빠져 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장 온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10월 16일 날 17억에 매각이 됐는데 미납이 됐어요. 25년 1월 22일 날 다시 길이 잡혀서 재매각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이 얼마였냐? 1억 4,630만 원이었습니다. 낙찰을 받으셨는데 미납을 하셔서 보증금을 1억 4,600만 원을 날리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가구 주택을 임장을 하고 입찰을 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배우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요번에 입찰을 하실 때는 보증금이 10%가 아닌 20% 2억 9,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은 이런 물건을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미납된 물건은 당연히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물건이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도 아니고 근린주택이거든요. 감정가가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이 치명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미납을 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접근을 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물건이 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 임장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점 기억하고 제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미납을 했느냐? 정확히 미납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서류 열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확실하게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가구 전문가로서 제가 투자를 한 걸 쭉 보면 특히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미납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이런 사례들보다는 자금 계획에서 잘못돼서 미납된 사례들이 많거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잔금을 못 낸 이유가 아마 자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물건은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 특징은 제가 외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희 혹시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여기 거주하세요? 네. 경매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 요거 때문에 임장 왔거든요. 혹시 여기 거주하시면서 뭐 누수가 있거나 좀 불편하셨던 부분들 좀 있을까요? 무슨 이런 건 없었어요. 옵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냉장고랑 전자레인지랑 세탁기. 이건 풀옵션으로 지금 현재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좀 내부 좀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내부까지는 좀 그래요. 그럼 뭐 잠깐만 볼 수는 없어요? 안에 들어가진 못하더라도? 그냥 이렇게만 문 앞에서만 볼게요. 그래서 상관없긴 한데 한 번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 요렇게 혹시 화장실 한 번만 볼 수 없을까요? 화장실이 제일 비싸가지고. 화장실은 안 될 것 같아요. 화장실 뭐 있으세요? 아니 뭐 없긴 한데 그러면 지금 에어컨 있고 침대. 이제 아, 그래요?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세탁기.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촬영하면서 외부부터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이 계셔서 급히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누수라든지 뭐 살면서 불편한 거라든지 뭐 파손됐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간곡히 얘기해서 그럼 내부를 좀 제가 문 앞에서 좀 볼 수 없겠냐고 처음엔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한번 부탁을 하니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촬영은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내부를 쫙 봤어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고요. 다중주택 치고는 굉장히 내부가 컸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현장 임장 와야지만 이런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시 이어서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막 그렇게 깨끗한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좀 노란색으로 뭐 이렇게 흐른 자국들이 보이거든요. 아마 보일러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물자국이 있는 거지 누수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이 무려 20년도 10월 21일이에요.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신축급의 근린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우편함부터 한번 볼게요. 1층 같은 경우에는 3개 호실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1층 101호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 대장을 봤었을 때는 지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층 같은 경우에 비공 1호, 반지하 1호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억양도 안 좋고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101호 1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층 같은 경우 3개 호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네? 희한하네요. 보통은 201호, 202호 이렇게 가잖아요. 201호, 202호, 203호, 204호예요. 좀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느낄 수 있죠. 보통은 순서대로 가는데 뚝뚝뚝뚝 간다. 그러면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여기는 역시나 여러분들 촉이 좋습니다. 이 2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편함에서 보여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301호부터 304호까지 있고요. 401호, 404호, 501호, 504호 이렇게 있는 물건입니다. 우편함으로 봤었을 때 총 19개 호실로 보여집니다. 우편함이 곳곳에 좀 쌓여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여긴 좀 오래돼 보이고요. 여기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이런 곳들은 아마 공실일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쪽에 쭉 따라오시면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네이버에서는 로드뷰가 안 나와요. 카카오맵에서는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여기가 내리막길이고 아까 왔던 곳이 오르막길이거든요.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층입니다. 저쪽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가 지하죠. 하지만 여기가 지층이지만 실제로는 1층처럼 보이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오히려 전 더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반지하랑 1층이랑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를 놓을 때 어떤 게 더 빨리 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1층 물건이 더 빨리 나갈 겁니다. 근데 이 물건은 지층으로 빠져 있지만 1층처럼 보이는 호실이 2개가 있거든요. 지층 같은 경우는 3개 호실이었어요. 3개 호실 중에서 2개 호실 같은 경우에는 1층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료도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임대도 더 수월하게 맞출 수 있겠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는 1대, 그리고 2대, 3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곳이고요. 주변에 다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 벽돌, 그리고 여기 이제 신축 다중주택이 있지만 똑같이 주차가 원활한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매 물건만 주차가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문이 하나 있어요. 아마 집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도 정확하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있는데 403호와 201호가 단전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하는 공간인데 분리수거가 없네요.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꼼꼼하게 밖에서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생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좀 쓰레기가 많이 방치가 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따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1층으로 해서 현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1층이 아니더라도 여기 다 사생활 여기 다 되어 있네요. 그만큼 좀 신경을 썼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40평 정도 되는 물건이고 건물은 103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없는 다중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근에 제가 다중주택이 있어가지고 몇 군데 들어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다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가 딱 들어왔을 때 1층이죠. 2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지하 101호, 102호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럼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층이고요. 여기가 이제 103호 보일러실로 나와 있거든요. 소면상 보일러실이 깔끔하게 넓습니다. 도시가스도 여기 있고요. 세탁기가 있어요. 임차인분 만났을 때 세탁기가 옵션이라고 하니까 요거 똑같은 세탁기가 아마 옵션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도 보면 다 열려 있어요.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매 관련해서 나와가지고 단톡방을 만들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임차인분들끼리는 단톡방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101호가 있고 여기가 이제 102호가 있죠. 그래서 1층에 3개 호실로 다중주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 있죠? 여기를 열면 여기입니다. 이런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밖에서 봤었을 때는 이 문을 통해서 이 집을 들어가는 곳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도면에 따로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제가 1층에 촬영하기 전에 들어가서 탐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하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로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면상을 봤을 때 여기 양쪽에 2개 호실은 지금 1층처럼 쓰는 곳이고요. 끝에 103호 같은 경우에는 지층으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한번 올라가서
이어서 2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1층인데요. 서류상 1층이고 현황상으로는 이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면상으로 봤을 때 좀 특이한 게 204호, 203호 있죠. 여기만 화장실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201호, 202호는 화장실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도면상에 일단은 개별 호실로 따로 나눠져 있고요. 인터폰도 있고 하는 걸로 봤었을 때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도면상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높은 확률로 201호, 202호도 화장실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면상에 처음에 봤을 때 화장실이 없길래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진도 제대로 안 나와 있길래 역시 답은 현장으로 와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보일러실로 보여지거든요. 똑같이 보일러실 도시가스가 되어 있는데 201호가 잠겨 있어요. 여기가 이제 201호입니다. 딱 봐도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공실인 거 확인이 됩니다. 혹시 몇 호 사세요? 여기 혹시 경매라는 거 아시죠? 요거 지하 1층 보니까 단톡방 따로 이렇게 붙여놓으셨다고. 임차인분들끼리 다 단톡방 있으신 거예요? 사가신 분들도 조금 있으셔가지고 거주하면서 좀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언덕이 있는 거? 아, 언덕이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집에 뭐 물이 새거나 뭐 곰팡이가 있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습하지도 않고 물이 새는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런 걸로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렇게 없었어요. 여기 관리비는 내고 계세요? 안 내죠. 저희가 그냥 돈 모아서 같이 뭐 전기세, 공동 전기세 내고. 그럼 뭐 다른 데서도 뭐 집안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걸 들으신 적은 없으시죠? 저는 뭐 고장났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어가지고. 혹시 이게 예전에 한번 10월 달에 낙찰이 한번 됐었잖아요. 그분이 차입금을 너무 높게 불러서 그 밑에 분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났대요. 개인으로 사시려고 했던 게 아니고 공동으로 사려고 했었던 건데 그래서 그 공동으로 같이 진행하려고 했던 분이 엄청 막 뭐라고 하셨대요. 아, 왜 이렇게 높게 썼냐고? 그러면서 마찰이 좀 생기셨던 것 같고 대출금을 받는 것도 이래저래 조금 힘들다 그래서 자기는 포기할 거다라고 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높게 쓴 것도 있고 뭐 대출 받기가 좀 그렇다. 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 그거를 하는 그런 업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분이셨나요? 대행? 아, 뭐 컨설팅 업체가 있거든요.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아야지만 그분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근데 여기 입찰 보증금이 1억 4천 정도 돼요. 포기하신 자기 대출이 안 된다는 식으로 대출이 좀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포기하시겠다고 저한테는 일단 연락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연락이 닿으셨네요. 제가 저걸 붙여놓았으니까 저희 쪽에서 뭐 신고를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하면 7일 동안 취소가 될 수 있잖아요. 유도하려고 다 붙여놨었는데 그런 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연락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한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걸 이제 취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노리고 이제 해서 보증금을 다 받으시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미납이 된 거네요. 네네네. 이게 사실 일반인이 봤을 때는 금액이 1억 4천이잖아요. 보증금이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게 미납을 했다라는 거는 누가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차피 이쪽 업계에서 그 전문가고 이것만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앞에서 이미 알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알고 온 거랑 그래도 이야기 들어서 제 의견과 일치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본 건데 이게 딱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딱 맞아가지고 저희 쪽에 따로 수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 도와줘도 작년에 했어서 올해도 한번 그냥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부정한 부분은 없었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하부터 해서 쭉 올라오면서 보고 있었는데 마침 내려오시길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납됐던 그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일치했고요. 일단 거주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하거나 누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나머지 보고 빨리 옥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304호가 여기 있고요. 301호, 302호, 303호가 있습니다. 똑같이 보일러실이 있고요. 도시가스도 현재 다 열려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과 건축물 동영상이랑 동일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타일 같은 경우 깨져 있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깨끗하고 상태 너무 좋습니다. 3층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4층으로 되어 있죠. 4층 같은 경우도 4개 호실로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타일 깨진 곳은 없습니다. 여기도 한번 열어봐야겠죠. 특별하게 누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한층 더 올라가셔야 돼요. 호실 기준으로 봤을 때 5층입니다. 504호, 501호, 502호, 503호, 504호로 구조가 되어 있죠. 공부석 면적 4층입니다. 밑에 층이랑은 좀 구조가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원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일러실이 옆에 있습니다. 아까는 다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더 넓게 잘 빠져있는,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요. 쪼개기가 되어 있거나 타일이 깨져 있거나 누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두 분의 임차인을 만났고 한 분의 임차인 집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깨끗한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낙찰받고 바로 사용 수익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준신축의 물건처럼 보여집니다. 여기도 깨진 게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냥 새 거예요. 새 거. 아쉽게도 옥상이 잠겨 있습니다. 확인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와서 옆에 건물 좀 올라가서 좀 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좀 언덕이 있고 하다 보니까 더 높은 건물이 없어요. 일단은 잠겨 있는 이유를 보면 한 개 호실이 다락으로 있거든요. 테라스가 또 있고 어닝까지 있거든요. 단독으로 쓰다 보니까 옥상이 좀 잠겨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당연히 현장 임장 오셔야겠지만 그 비용에서 따로 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옥상이 아닌 주차장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장하느라고 어느새 지금 해가 졌어요. 저도 이렇게 임장하는데 여러분들 안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열심히 임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사건 번호는 23타경 116328 사건이고요. 주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60-43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사무소와 다중주택으로 이루어진 근린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 면적은 40평, 건물 면적은 103평 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8억 3천이고요.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 14억 6,3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24년도 10월 16일 날 17억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은 미납이 되었고요. 차순위는 15억 1,800을 썼습니다. 그래서 약 2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 계획 때문에 아마 미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차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 단톡방 안내 관련해가지고 붙여놓으셨던 분이기도 해요. 여기에 대한 내막들을 전부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일단 낙찰 받으신 분이랑 또 연락을 했는데 차순위와 한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낙찰을 받았다라고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혼자 입찰을 하는 거라고 하면 내가 쓴 거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 혼자 한 게 아니라 공동투자자 한 분이나 두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엄청 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높게 써서 차순위랑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났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출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됐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미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미납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비용적인 부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하자를 찾은 다음에 불허가 신청을 시도를 하려고 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저희한테는 조금 더 기회가 되는 물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따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사용 승인일은 20년도 10월 20날 준공된 신축급의 근린주택입니다. 위치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도보 8분 거리에 2호선 신림역이 있고요. 40m 거리에 마을버스 정류장, 그리고 공원 30m 거리에 공용주차장도 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는 또 상권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어서 치과라든지 안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한의원 등이 위치하여 있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그리고 대학서점, 영화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편의시설 또한 괜찮은 걸로 보여지고요. 인근에 3km 내에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임대 수요는 충분히 풍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리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20년도 10월 23일 강구 수협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전부 다 소멸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 권리 전혀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미납이 됐다고 해서 겁낼 게 아니고요. 권리상의 문제가 없으면 현장에 와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서류상으로 볼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꼭 현장 와서 확인을 하시고 저처럼 인터뷰를 하시게 되면 속 시원하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됐구나 하면서 우리는 편하게 입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현장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수익률도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야겠죠. 원룸이 총 14개 호실이고요. 한 개 호실은 복층 원룸으로 되어 있고 테라스까지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4개 호실은 사무실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19개 호실로 구성된 근린주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일단 주변의 월세 시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룸 20년 준공된 물건이 500에 40만 원이고요. 관리비는 별도고 한 7만 원 정도로
방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4개 호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도 좀 금액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500에 한 30만 원 정도로 잡아봤어요. 그럼 당연히 관리비는 7만 원 별도고요. 관리비는 이제 별도 7만 원씩 19개 호실을 하니까요. 총 관리비는 133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층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룸 가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룸은 총 보증금이 7,500, 그리고 월세는 600만 원이고요. 사무소 원룸 같은 경우에는 2,000에 120 정도, 그리고 관리비는 133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실제로 관리비가 나간다라고 봤었을 때 월 83만 원의 관리비의 수익이 또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니까요. 총 보증금은 9,500만 원, 그리고 월세는 720만 원인데 관리비까지 포함하게 되니까 매월 803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근린주택 물건입니다.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출은 85%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약 12억 4,5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약 7천만 원,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고요. 약 초기 실투자금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취득세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대출 이자는 12억 4,500에 5.2%를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는 532만 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져요. 월세, 관리비 수익을 합한 금액이 803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를 제외하게 되니까요. 순월세는 271만 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기 실투자금이 2억 9천만 원인데요. 보증금 회수를 9,500만 원을 하게 될 경우에 투자금은 1억 9,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271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1억 9,500만 원 하니까요. 수익률이 16.6%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16.6%밖에 안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10% 이상 나오는 물건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반 매매 한번 가보세요.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매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세보다 또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을 일반 매매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매 공부를 해서 차라리 금매 가격으로 다가구 상가주택을 매입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다가구 관련해서 영원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거래가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거래가를 좀 찾아봤는데요. 대지 57평, 연면적 120평, 18년도 준공이고요. 저희 물건도 이제 18년도 준공이고요. 대지 면적이랑 건물 면적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24년도 9월 달에 26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이제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크지만요. 그래도 저희 물건이 14억 6천까지 떨어졌잖아요. 단수 차익만 봐도 약 10억 정도가 저렴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매 가격을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 받으면 대출 레버리지도 훨씬 더 좋고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매매에서 할 수 있는 돈이면 더 큰 금액대의 건물 투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배우셔야 되고 경년퇴직을 하시더라도 경매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실거래가를 보면요. 대지 50평, 연면적은 122평이고요. 이 물건은 23년에 준공된 물건이에요. 근데 이 물건이 24년도 6월 달에 26억 2천만 원에 또 실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5,24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첫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4,561만 원에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물건은 18년에 준공된 물건이고 두 번째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준공된 물건이죠. 그럼 저희 물건 20년에 준공된 물건이다 보니까 가운데 평당가 기준을 한번 잡아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물건의 중간값인 평당 한 4,900만 원으로 계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9억 6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 정도면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큰 건물을 단기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또 월세도 받을 거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월세 받고 관리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 금액보다는 더 높게 저는 매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17억, 차순위 15억, 2억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비싸게 낙찰 받았다. 그래서 같이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 이 물건에 돈 못 줘, 대출 못해, 그냥 미납하자 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듣고 너무 아쉬웠어요. 아, 그분은 경매 투자를 배우시지 않으셨구나, 경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구나. 왜냐하면 제대로 경매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순위를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요, 제대로 배우고 임장 와서 정확하게 시세 조사를 하셨다라고 하면 차순위랑 얼마가 차이가 났든 간에 사실 신경이 안 쓰여요. 왜? 난 이미 이 금액 대비해서 싸게 샀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억에 팔리는 물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3억 정도 싸게 받은 건데 이게 비싸게
받은 건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경매 공부할 때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 경매로 수익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 제대로 안 하잖아요. 이렇게 돈 벌려고 했다가 1억 4천만 원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공부하고 현장 오셔서 부동산도 가시고 임차인분들 탐문도 하고 내부도 보고 제대로 된 부동산 임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강의만 하는 사람이 아닌 이쪽 분야의 경험이 있고 실전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 강의 제대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